당신의 위대한 스타트를 응원합니다. 정확하고 살아있는 법률, 세무, 특허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사자들의 상큼한 방송 스타스자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멘트는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한 거죠. 준비해서 그대로 준비하려니 대본을 읽고 계시네요. 진짜. 대본은 라이브처럼 읽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2회가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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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과연 방송이 될 것인가? 2회가 될 것인가? 오늘이 고별 방송인가?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했다는 거에 의의를. 자, 우리 일단 세무사님부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금이 싫어하는 딴지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 진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리사 초리입니다. 초리. 또 이상하게 다르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 최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소개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이제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변리사 이렇게 세 분이 모여가지고 스타트업, 그 창업 관련 이제 법률, 세무, 특허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모인 스타사자라는 방송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 저희가 이제 각자의 소개 겸 그리고 각자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고요. 실제로 뭐 알고는 있지만 많이 들어는 봤지만 뭐 하는지 모르겠는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왜 변리사는 연봉 랭킹가 이렇게 높은가? 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어 그 얘기 봤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고객을 관려받는다. 일 줄이고 있습니다. 네. 세무사이신데 세금을 싫어하신다. 네, 이런 얘기를 나눠 네. 보았습니다. 자, 오늘 2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첫 번째 테마가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식의 테마를 잡아서 좀 살아있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동업입니다. 자,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업이라는 거일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말이 동업이지 실제로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 동업을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누는데 혹시 이 중에서 동업을 실제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사자들께서는. 네. 제가 이제 동업을 그 법인으로 했었고. 법인으로. 네네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혼자 남았습니다. 살아남았네요. 실패 사례. 제가 이제 상담 받아본 것 중에 하나가 네. 90%가 아니라 100% 깨진다 동업은. 헤어지게 되어 맞습니다. 있는 네네. 여전히 그것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음. 무조건 헤어지게 있으니까 그걸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 실제 상담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동업에 대한 것도 그렇지 않나요? 엄청 많죠. 엄청 많고. 네. 변호사님은 어떤 상담 주로 많이 받아보셨어요? 동업 관련된 것도 많이 받아봤는 전반적으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서 네.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기본적으로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 법인 설립 자체를 예로 들면 법인 설립을 대행해 드리는 건 별로 시간이나 절차나 어려운 건 그 자체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전 단계로 어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동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말이 동업인데 네. 그 동업을 하면 되지 왜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왜 나오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 2번 정도 동업을 하려다가 네. 엎어졌기 때문에 이 동업이 되게 어렵다는 거를 진짜 좀 많이 느꼈고 이 동업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90% 이상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중간에 누가 하나 나가게 되든지 네. 아니면은 둘이서 같이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시작 단계에선 그렇다고 혼자 하기엔 너무 무서운 세상이니까. 그렇죠. 저- 심리적인 네. 심리적인, 이런 네네. 부분도 있고. 근데 또 능력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뭐 내가 혼자 모든 능력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맞죠. 어떤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하고 또 같이 하게 되고.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아요. 동업이라는 거는 이제 음.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같이 해서 네. 아름다운 수익 쉐어를 하자. 아름다운 수익 시험 약간 단어가 안 맞는데. 지lik한 싸움. 그래서 법률적으로 가장 많은 질문은 동업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아요. 동업자와의 계약서. 네. 네네. 그래서 동업자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정해져 있죠, 사실. 그렇죠. 변호사한테 반드시- 물어보는데. 그렇죠. 아, 그렇게 그냥 하세요는 누나- 아니지. 네, 누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삐뚤어진 시간. 예, 그 정답은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동업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 네. 네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실제로 저희 이제 있었던 사례인데 어떤 카페를 이거 스타트업은 아니고 이제 어쨌든 창업을 둘이 하게 된 거예요. 카페 창업을 하게 됐는데 카페 창업을 공동으로. 예, A와 네네. B가 하게 된 네. 거예요. 근데 A와 B가 각자 3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오. 카페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흘러도 매출이 이게 자기네들이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한 명이 이제 좀 지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만할 테니까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아, 투자금을 돌려달라. 네, 투자금이 근데 정확히 말하면 투자금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투자를 했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동업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빼가면 그 남아 있는 동업자는 6천만 원짜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3천만 원 갑자기 빼가면 이것저것 팔아서 주든지 아니면 자기 사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업자 입장에서 A 입장에서는 나간다고 하는 B한테 3천만 원을 다 줄 수도 없고 주기에도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는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매출도 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언니 사촌 언니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건데 그 3천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는 만약에 두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분들 간에는 동업 계약서도 없었고 네네. 전혀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 나가게 되거나 동업 관계가 끝났을 때 남아있는 자녀 재산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약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오, 그렇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내놔라.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네. 그럼 녹음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증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500 정도를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합의를 한 거. 네, 그렇죠. 합의요. 왜냐하면은 소송 비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 비용 굉장히 좀 300 이상 또 나가게 되고 네네. 또 예를 들어 성공하게 되면 또 성공 보수도 받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깨지게 되니까 음. 이제 어쨌든 자기는 카페 사업을 이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인수를 해버린 거죠. 1,500을 주고. 근데 이걸로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계속 시달린 거예요. 그- 서로가 힘들었겠네요. 예, 서로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한쪽은 달라고 하고 한쪽은 못 주겠다고 하는데 기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힘들었던 거죠. 변호사 상담만 받고 뭐 소송할 용기는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기존의 그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같이 해서 아름답게 수익을 쉐어하는 과정까지 간다면 뭐 베스트겠지만 거의라고 하면 좀 너무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신 뒤에 제일 첫 번째 든 사례가 이제 둘이 헤어졌을 때의 맞아요. 상황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계속 영원히 잘 되면 서로 좋겠지만 결국에는 계약서 작성의 가장 큰 필요성 중에 하나는 잘 헤어지기 위해서 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늘 언제나 헤어질 때를 준비하는. 네. 헤어지게 돼 있으니까. 왜냐면은 그게 진짜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말만 하잖아요. 동업할 때. 시작할 때는. 근데 그게 네. 진짜 자기 상황에 맞게 되면 이게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이 창업이라는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상황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또 해석이 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진짜 그거는 현실. 근데 현실적으로 되게 슬픈 거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는 이제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소송으로 갔다고 했을 때 판단을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받게 되냐면 법원에 있는 판사님한테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판사님은 그 A와 B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이제 문서로 변호사들이 써서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 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제3자한테 이해시키고 이거를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하고 비용은 당연하게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헤어지기 위해서 또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네.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꼭 그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로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하자 할 수도 구두 계약으로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꼭 그 특정 용지에 작성을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건가요? 특정 용지에 작성을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두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만약에 저랑 세무사님 둘만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세무사님한테 1,000만 원 제가 드릴게요. 그냥. 나이스. 근데 두 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 네. 우리 증명할 게 없다. 네. 그러면은 이제 증명을 이제 받는 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계약이 있었는데 뭐 계약 자체를 뭐 없다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의 내용과 기존의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때는 네네네. 그거를 그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는데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 녹취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죠. 시간도 그렇고 뭐 돈도 들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 계약서가 있으면 네. 뭐 분쟁이 생겨도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해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너무 많네. 하나 물어봤는데. 원래 계약서 몇 가지 한 10가지 질문한 것 같은 느낌. 계약서가 네. 뭐 상호 이제 한 장씩 작성해서 상호 갖게 되는데 한 분이 잃어버렸을 때도 그러니까 입증 효과가 있나요? 항부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렇죠. 입증 효과가 있냐고요? 네. 상호 원본을 나눠 가셨는데 하나의 원본이 부실됐을 그렇죠. 때 그렇죠. 없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 난 저런 계약 한 적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근데, 있죠. 예, 그 계약서에는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과 신상 정보와 어떤 날인이 찍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장 잘 찍으라고. 네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런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장을 내가 어떤 문서에 찍으면 그 문서의 그 내용대로 내가 다 이해하고 이제 그 찍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제가 이 문서에 찍었다는 걸 강하게 추정을 받아요. 이걸 강하게 뒤집으려면 추정? 굉장히 법원에 그러니까 확신을 들 정도로 이거는 진짜 제가 찍은 게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들 정도의 어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누가 내 인장을 도용하면 그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CCTV로 다 찍고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도장은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좀 찍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 설립을 할 때 그 4명이 같이 했는데 제가 대표로 있었고 저는 주주이면서 대표이면서 그리고 나머지 동업자들 3명도 다 주주 형태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인 기업이었던 거죠. 대표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주주로만. 네, 그래서 이제 주주 간 계약서를 썼어요. 음. 그게 일종의 동업 맞아. 계약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거기 좀 이렇게 뭐랄까 무서운 글들이 있었어. 어떤 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법인 할 때 네. 그 배송 플랫폼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주주 간 계약서에 약간 되게 무서운 문구가 뭐였냐면 이 주주 중에서 한 명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가서 별도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이걸로 관련된 이제 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그 10억의 위약금을 내는 걸로. 10억이요? 10억. 막연한 자본금이 얼마나 있죠? 자본금 2,500. 엄청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아예 그런 난 절대 절대 뭐 배송에 배자도 시작하는 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엮어 들어가니까 아니 그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못 박아 버리니까 용달을 하든 뭘 하든 뭐. 절대 나르는 건 안 되는 걸로. 남의 거 돈 받고 나르지 않는 걸로. 그래서 완전 깔끔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완전 깔끔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아예 배송 근데 지금 남아 계시잖아요. 남아 있죠. 거기서 전화해도 되죠. 그렇죠. 아. 지금 저 앱도 있어요. 예비 있다고요? 아직까지? 앱스토어에는 없어요. 저한테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건 시작이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을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좋다, 변호사님이 오히려. 뭐 이게 나중에 어떤 누군가 나갔을 때 그 지분은 뭐 어떤 요청을 하면은 뭐 나눠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 자세한 거를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깔끔하게 끝났던 그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깔끔한 것 같아요. 법인은 보통 이런 계약서가 아니라 정관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다른 건가요? 정관이랑 계약서는? 네. 법인의 정관. 다른 거죠.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법률 아닌가요? 법률? 그렇죠. 토스. 또 토스. 정관. 배구를 하셨나요? 토스를 잘하시네요. 편하게 살려고. 네. 정관은 네. 이제 계약이랑 좀 다른 게 정관은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회사 내부의 어떤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회사의 규칙. 네. 네네네. 뭐 회사는 이름은 뭐고 또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목적 사업은 뭐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 거야. 그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회사의 규칙을 얘기하는 법인의 거예요. 규칙을. 네. 그래서 회사의 규칙을 담은 정관을 작성해야지 이걸 가지고 이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주주간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가 이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간에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건지 주식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두는 그런 계약서거든요. 정관과 또 다르군요. 이거는. 양자는 좀 별개로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그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이라는 위약금은 사실은 그 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10억이라는 거 걸어놨다는 건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절대 못하게 한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저희 나라 저희가 다른 나라에 어느 나라 사람이야? Where are you from이신가요?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저희 까먹었네. 뭘 10억 상징적. 예, 맞아요.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이라면 보통은 이제 되게 헉하면서 아마 동의를 했으니까 이제 날인을 하셨을 텐데 대부분은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위약금이나 이런 걸 하면 뭐 1억이다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두면은 잘 거부감을 많이 느끼세요. 내가 이거를 위반하면 1,000만 원을 너한테 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데 되게 웃긴 게 보통 이 위약금은 이제 거래 금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산정을 기준을 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위약금의 액수를 1억이다. 이게 만약에 거래 금액이 1억이면 이제 여기에 대해 위약금을 1,0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거부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거래 금액의 10%로 한다 이러면 또 스무스하게 넘어가세요. 일정 비율로. 그러니까 양자는 똑같은데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율이.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비율적인 부분은 그냥 이렇게 어떤 금액을 보이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0억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 다신 이걸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강한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10억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사업이 100억 원 이상 갈 텐데 10억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 왠지 받아들였죠. 그렇지. 이 플랫폼 하면은 플랫폼이니까 플랫폼 그쵸. 하면 대박 나면은 뭐 아시잖아요. 뭘 알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 밑장 빼면 손 잘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상징적인. 상징적인. 근데 실제로 근데 저 10억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계약 위반이 발생을 하면은 실제 경쟁사를 내가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하면 위반 사실을 입증해서 이제 법원에 청구하겠죠.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10억을 청구하면. 근데 이제 위약금, 위약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10억을 청구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직 그 사업이 많이 번창이 안 된 상태였다. 그냥 근데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일부가 나가서 차렸다. 이 정도가 되면은 10억은 사실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감액을 할 수가 있어요. 임의로. 무조건은 아니구나. 무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약간 뭐 계약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뭐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는 이제 무효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너무 불공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법원이 이제 소송을 그 내용 속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직권으로 감액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제도들도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초리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어떤 창업 동업자 계약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어떤 그 동업자로서 경쟁사가 되는 건 되게 막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또 기업의 비밀을 유출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 그렇죠. 혹시 이거 말고 또 어떤 중요한 조항이 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동업자 계약에는? 법률적으로요? 법률적으로. 그럼 세부적인 거를 여쭤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스파이크를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헤어질 때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셔서 동업을 하실 때는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 3명이 있는데 한 분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가게 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네.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게 다른 주주들은 편하진 않을 거예요. 나갈 때 좋게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 나간 사람이 계속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거는 남아있는 사람들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몇 년 내에 나가게 됐을 때는 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우리 주주 안에서 누군가한테 팔고 나가라. 이렇게 주식 처분을 제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재산이거든요. 네네네. 재산인데 이 재산을 처분하는 건 사실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제가- 사유재산. 그렇죠. 네, 마음대로 팔거나 살 수 있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해서 제한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희 4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세무사님이 나가면서 다른 분한테 이제 온 거예요. 속 잘리죠. 그래서 한마 갖고. 저희 불편한 거죠. 저희는. 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네. 이분이 딴 사람들 팔고 가면은 그것도 이제 다시 회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남아있는 주주들한테 주식을 좀 처분하고 나가라. 나갈 거면. 그리고 나갈 때 제3자한테 팔 거면 우리한테 좀 얘기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주식 이제 나갈 때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때의 주식 처분에 대해서 네. 또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조항들이? 지금 아까 이제 변리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겸업 금지 의무라는 겸업 거예요. 금지 의무. 이제 네. 동일한 업종이 있는 것들을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그거 하고 이제 비밀 유지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그거랑 이제 같이 맞물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겸업을 금지한다는 거는 가지고 있는 걸 나가서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 당사자 간의 어떤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주주관계약서는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겸업금지나 비밀유지 의무나 주식 처분을 할 때 제한이 있는 거 이게 가장 큰데 이 내용이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명인 데가 있고 4명인 데가 있고 그렇죠. 네. 나갈 때 누구는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냥 누구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근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적게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재택근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내용까지도 사실 주주계약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주 간의 어떤 경영을 하려면은 뭐 근로계약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돈 때문에도 싸우지만 이런 거거든요.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저쪽은 별로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게 불신으로 쌓이면 거기서 이제 분쟁이 씨앗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종의 기여도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 사업체에. 네. 그래서 그 기여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시켜놓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기도 해요.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은 장하셨기. 갑자기. 왜냐면 네. 이게 보통 나갈 거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잘 안 나가요. 이게 진짜 문제가 돼요. 안 이게 나가요. 맞아, 나갈 때 안 나갈 때 봐봐요. 차라리 나가면 좋겠는데. 차라리 나가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4명이서 같이를 했어. 근데 나머지 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당연히 처음에 좀 좋은 마음에 같이 열심히 하지만 이제 본업들이 이제 다른 일들 때문에 이걸 놓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맞아. 되면은 이분들은 그냥 돈 얼마 넣어놓고 이제 그냥 가만히 계셔도 이거 잘 되면 좋으신 거고 굳이 이거를 뭐 굳이 엄청 큰 돈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뭐 이렇게 팔고 나가실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 이 일을 실제로 하는 뭐 대표 내지 다른 사람은 힘이 빠지는 거죠. 이게 사기가 이제 저하된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잘 돼도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한 것 때문에 얼마를 가져가게 될 테니까 사람이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되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진짜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걸 안 했었어요.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동업을 하게 되면 저도 되게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돈을 벌면서 어떤 생활은 유지가 되어야지만 어떤 이제 그 창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저희는 이거 본업을 그냥 사실 내려놓거나 회사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사를 금방 관두고 창업에만 뛰어든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제한이 없으면 아예 그냥 그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정해두지 않으면 그냥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영향을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방 이 동업체는 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나죠. 근데 말처럼 쉽지 않을 거. 어떤 방식으로 어려워요, 설정을 어려워요. 할까요? 그러니까 방금 시간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셨는데 네, 시간적으로도 있고. 그런 어떤 기여나 노동에 대해서 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계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각자 할당량을 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리드를 하는 사람이 이제 각자 팀원에게 다음 주까지 너는 이제 이거를 해오시고 업무 단위로? 네, 업무 단위로 했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의 측량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조금만 해도 이거 많이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특정 시간에 좀 같은 물리적인 공간 내에 와서 같이 이것과 관련된 업무만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당 몇 시간은 같이 모여서 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업무도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는 정하기 나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12시간 정도는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만약에 이제 철저하게 좀 지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2시간인데 8시간밖에 안 했다. 그럼 시간 체킹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이게 반복됐을 때 몇 회 이상 됐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기도 회사니까 뭐 공문처럼 아니 이메일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현재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만약에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관계약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해지 사유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업무를 할당량을 줬는데 제대로 수행이 안 됐어요. 근데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가 어려운데 다른 주주들하고 평가를 좀 해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못 미친다라고 이제 결과 나오면 그 결과 횟수가 만약에 계속 이 사람 일 시켰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온다. 이게 3회 이상 반복되면 아웃.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그걸 내용들. 증빙 자료 남겨놔야겠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렇죠. 남겨놓으면 네. 본인도 서면 할 말이 요청을 없는 거예요. 이메일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약간 서로 원격제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원격제에서 일을 하면 일하는 시간 체킹도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하는 시간 체킹 애매하고 그리고 물론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걸 평가를 좀 할 수 있긴 하나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게 또 하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일이 네, 돼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해도 지금 모자를 판에 서로 감시를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돼버리니까 진짜 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 때문에. 네, 약간 그런 거 되게 민감한 부분이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이 저는 좀 가장 확신합니다. 정말 혼자 하고 싶네요. 얘기를 들을수록. 혹시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또 동업자 법인 말고 개인 사업자 동업은 좀 다를까요? 어떤 계약의 형태가? 개인 사업자는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A와 B가 동업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작은 어떻게 할 건지 얼마씩 서로 이제 투자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수익 시현 어떻게 하고 손익 분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정해둘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는 동일하지만 주식이라는 이제 개인 사업자에 없는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빠지게 되겠고 그래서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개인 사업자에 가는 게 더 주먹구구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기준이 네. 없으면 이거는 거의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서로 그리고 나중에 고소 고발을 하고 그렇죠. 형사적으로. 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소를 한 사람도 그렇고 당한 사람도 그렇고 저희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으셔야 되고 시간도 그렇죠. 낭비고 스타트업이 만약에 잘 이제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 만약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사실은 좀 견디기가 이제 성장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사 고발이 될 수 있고. 형사 고소를 하겠죠. 뭐 배임이다, 민사가 횡령이다, 뭐 이렇게. 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작성을 하시고 그 어느 이제 지분이 없으니까 어떤 네. 그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출자한 금액 비율만큼 나눠 갖는다든지 뭐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는 건 내용적으로는 이제 주주관계약서랑 동일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뭐 제가 동업을 누군가 하기로 했습니다. 뭐 동업을 하기로 해서 으쌰으쌰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동업자 계약서가 필요합니다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변호사님 무조건 찾아가면 되나요, 그냥? 뭔가 작성을 미리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둘 간에 뭐 그런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지만 일단 뭐 어떻게 하면 작성을 해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면은 작성을 그냥 하시면 좀 힘이 드니까 네네.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한다. 그러면 네네. 앉아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초기 얼마 이제 투입을 할 거고 자본금을 뭐 어떤 네. 사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적어도 이 계약 우리가 이제 같이 하는 기간들을 최소 기간을 적어두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이제 서로 그렇게 하는 최소한의 제한 장치가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처음에 처리할 건지 초기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런 자금의 어떤 거래라든지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접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접을까? 접을 때는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을 네. 그냥 말로 서로에서 그런 내용들만 골자만 적어 놓으시고 네네. 이거를 계약서로 표현하는 거는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사실 가장 편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디를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네. 지금 서로 나눈 이 대화를 이 내용을 계약서로 녹아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용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내용들만 전달을 해주시면 네네. 변호사가 이제 쓰면서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골자를 잡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네, 그쵸. 좀 더 효율적으로. 네.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겠네요. 받는 게 좋은 게 왜냐면은 일단 받는 게 좋은데 받을 때 분명히 골자가 있어야 돼요. 골자가 없이 그냥 와서 저희 동업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한 3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네. 이걸 해야 되고 뭐 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주는 변호사도 없고 네. 그렇게는 네. 서로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무료 상담을 가더라도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하는 것과 아닌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죠. 뭐 상담을 받지 않고 둘이 합의하고 서명만 한다면은 도장을 찍는다면은 효력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효력은 있어요. 네, 네. 간혹 가다가 네. 공증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공증. 있어요. 네네. 계약서의 효력이. 네.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음. 이제 뭐 조건을 달 수는 있겠죠. 계약서에 공증을 이거는 이 본 계약은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특별한 게 없는 이상은 그냥 뭐 여기서 서로 도장 찍고 합의하고 그러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해요. 공증은 그냥 다만 그 계약이 이 둘 사이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 증명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희 변호사님께 동업을 시작을 할 때 동업자 계약서에 대해서 좀 내용을 자세히 봤고요. 네, 계약서라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가 앞으로 방송 진행하면서도 또 한번 다른 계약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가지고 자 우리 초리 변리사님께 네. 한번 동업할 때 이제 특허나 어떤 등상표 관련해서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동업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네. 이제 뭔가 특허나 상표 디자인 이런 걸 출원을 하려고 할 때 출원인으로서 누가 될 것이냐. 출원인. 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특허로 예를 들면 출원인이라는 게 있고 발명자라는 게 있어요. 일단 모든 권리와 부와 명예는 출원인이 갖습니다. 발명자가 아니고. 네네. 발명자는 그냥 약간 명예적인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발명과 출원이 다른 거. 그렇죠. 이군요. 네네. 혹시 출원이 무엇인지 잠깐만. 네, 출원이란. 그러니까 출원이란 네. 예를 들면 특허를 예로 들자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이 특허 출원 명세서로 이제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특허청에다 신청을 하는 그 프로세스를 출원이라고 해요. 내 발명이 특허를 등록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출원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행정 절차이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출원의 또 하나의 이제 또 알아둬야 되는 용어는 등록이죠. 등록. 네. 출원을 해서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거절 이유가 없다고 발견이 되면은 이제 등록이 되면서 어떤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죠. 네. 출원과 등록. 네. 그래서 출원인이 나중에 등록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네. 발명자는 계속 발명자로 남고요. 발명자가 생각보다 별로 강력한 그런 어떤 그렇죠. 비중을 차지하진 않네요. 네네. 그럼 출원인이 이제 등록자가 되는 게 이렇게 맞는 출원인 그렇죠. 이꼴 등록자예요? 네, 출원이 되다가 등록이 되면 그 출원인들이 등록자가 되는 거죠. 그럼 남이 발명한 거를 제가 빨리 가서 출원을 하면 제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출원인인데?
다행이다. 정의가 살아있네요. 수십 년 동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수십 년. 위해서 이제 별도의 이제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별도의 거절 이유가 뭐예요? 발명자의 권리라는 게 있어요. 아. 이제 발명을 한 사람이 출원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도 물론 뭐 입증 책임이 복잡하긴 하지만 입증하면 어쨌든 만약에 그 무권리자라고 해요. 그 발명을 한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 출원을 한 거면 그러면 그 사람 거는 무효가 되거나 거절이 되죠. 거의 그럼 일반적으로는 발명인이 출원인하고 동일하겠네요. 그러면 동일 뭐 좀 통계적으로는 좀 동일한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출원인을 2명 이상이 나가는 거를 이제 공동 출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이제 좀 문의를 하시죠. 단독 출원으로 할 것이냐, 이제 공동 출원으로 할 것이냐. 근데 그거는 선택이세요. 진짜 말 그대로 선택이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이라면 공동 출원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단독 출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 권리를 다 한 명이 가지게 된다는 거니까. 이제 물론 그 한 명이 뭐 대표로서 어떤 좀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내부적인 협의가 있다면 단독 출원을 하셔도 되고요. 공동 출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유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서로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헤어지게 돼요. 네. 헤어지게 돼도 그거는 별개로 뭐 주식 이런 것도 다 별개예요. 출원과 어떤 주식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아니면 공동사업자로서 빠이빠이 하게 돼도 그 특허나 어떤 상표 디자인에 출원인으로서는 권리가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은 출원도 그 지분처럼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비율. 네, 보통 5대5로 해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99대 1로 했어요. 대표니까 넌 99에 난 1만 가져갈게. 근데 법적으로 이 1만 가진 사람도 나중에 헤어져도 이 특허나 상표 디자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제한 없이 있나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약간 이런 특이점이 있고 또 이렇게 공동 출원해서 이제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 특허나 이런 것들을 제3자에게 뭐 양도를 하거나 뭐 라이센스를 설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공동 출원한 사람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공동으로 출원을 했는데 등록이 됐어. 근데 한 사람은 나갔는데 안 주고 갔어요. 이 권리를. 그러면은 사이가 좋으면 모르겠으나 나쁜데 나중에 이제 이 특허를 뭐 누군가에게 뭐 팔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럼 그 사이 나빠진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팔 거니까 너가 동의를 해줘. 라면 그냥 동의를 해주진 않겠죠? 경험상. 네, 경험상.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 출원으로 하되 그 아까 처음 그 뭐였죠? 주주관계약서. 동업계약서. 네. 맞아요. 동업계약서에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 네네. 특허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더 이상 같이 동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뭐 지분 전부를 나머지 존속인에게 뭐 넘기기로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특허 정리가 들어가야겠네요. 네네. 동업계약서 중요하네. 네. 진짜 중요한 거. 네. 그리고 만약에 법인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법인으로 출원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왜냐하면 그건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나가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무적으로 봤을 땐 개인으로 먼저 출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죠? 왜요? 차후에 가지금 정리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법인을 설립하기 전이라면 단독, 그러니까 개인 출원, 뭐 공동이건 단독이건 일단 이제 개인 출원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개인 출원에 공동 출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공동이 다 개인이면 개인 출원이에요. 그러면 변리사님 질문인 줄 보면서 원쿠션 토스해 주세요.
제 질문 좀 토스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왜 나한테 질문하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럼 들어가는 거구나. 그 개인 추론. 근데 이제 좀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약간 정말 5대5로 같이 공동 창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더 지배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대표님, 그러니까 그분은 보통 대표님이실 테고, 그럼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대표님이 단독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단독으로 가져가는 게 좀 깔끔할 수도 있다. 그럼 처리상 공동보다는 단독이 낫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라는 것이 그 기업의 정말 모든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특히나 기술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뭐 당연히 지분이나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특허도 그에 못지않게 당연히 중요하게 있고 혹시 상표도 비슷한 개념일까요? 상표권도 지금 말씀하신 특허에 대한 공동 출원 이런 것과 좀 맞닿아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상표도 이제 똑같이 이제 출원인으로 이제 정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출원인이 나중에 이제 등록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상표의 경우에도 이제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다시 회귀하는 것 같은데 동업자 계약서에 그런 것이 충분히 담겨야 되겠다라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는 다 동업계약서로.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마다 특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상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률적인 어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맞게 주주 사정에 맞게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혹시 특허를 내지 없는 상태에서 동업계약서에 먼저 그 내용을 넣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넣을 수 있어요. 앞으로 내게 되면은 뭐 지식재산권이라고 이제 뭐 제목을 정해놓고 앞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데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것까지는 그럴 수 없을 거고 개인적으로 뭔가 발명했다면 그건 개인한테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회사에 관련된 업무, 이 목적 범위 안에서 이 안에서 활동하면서 발생하게 된 어떤 특허, 상표 이런 것들은 회사 이제 명의로 귀속되게 만드는 그런 조항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꼭 공유에 국한되는 건 아닌데, 이게 그 동업에 국한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관련된 어떤 계약서 상에는 지식재산권 얘기는 좀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납품 계약서나 이런 거 어떤 외주 계약서 같은 걸 할 때에도 이런 어떤 개발되는 거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이제 보통 갑이 이제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이제 갑이 이제 가져가는 걸로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거 거래 같은 걸 하는 계약서에서는 다 쓰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무채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무역할 때 세금을 내고 수입 수출을 하는 거는 이제 유채물 대상을 하는데 실제로 무채물인 권리에 대한 사용료도 어쨌든 간에 세금의 과세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추징 사례가 여기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네. 외국에다가 내가 이 브랜드 사용료라든지 일종의 권리 사용료를 로열티를 엄청나게 지급을 하는데 이걸 신고 안 했다. 보통 내가 물건 수입하는데 내가 언제 권리를 수입했나? 라고 생각하시기 많아가지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갑자기 곁다리로 동업방이 없이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초리 변리사님 잘 들었고요. 초리. 왜 말할 때마다 부끄럽지? 그냥 부른 건데. 다음 우리 좀 할 말이 많으시다고 미리 또 엄포를 놓으셨던 우리 장단지 변호사님, 변리사님, 세무사님. 네, 한 번씩 다 불러보고 싶었어요. 네. 네. 자, 세무사님한테 동업할 때 이런 부분 좀 세무적으로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동업 뭐 공동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이제 개인과 법인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무적으로는 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은 공동 대표를 하시게 되면 차후에 손익이 발생했을 때, 손익이 아니라 이익이죠. 이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 따른 이제 세금을 부과할 때 애초에 그 손익 분배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눠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단독 3천만 원이라는 단기 수익이 발생했을 때 네. 단독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율이 누진세율로 적용되다 보니까 뭐 1,200만 원까지 6%, 나머지 뭐 1,800만 원에 대해서는 15% 그 이게 구간이 반영되는 반면에 5대 5로 설정을 해놓으신 공동대표가 3천만 원 단기 수익이 발생하면 한 분에게 1,500, 또 다른 한 분에게 1,500 이렇게 나눠 가게 되고 이익이 잡히는 것이 네, 나눠서 그래서 뭐 A라는 분이 1,200까지 6%, 나머지 300에 대해서 15%. 또 B라는 분도 1,200까지는 6%, 나머지 300에 대해서 15%. 그러면 단독 사업자랑 비교를 해 본다면 이 공동 대표는 2,400만 원에 대해서는 6%가 적용되고 나머지 600에 대해서만 15%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단독은 1,200까지 6%, 1,800에 대해서 15% 되니까 여기 단순 비교만 해 보셔도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절세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되는 금액은 더 크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장점으로 본다면 한 요 부분이 세무적으로는 장점이지만 단점으로 본다면 뭐 안 됐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안 됐을 때는 뭐 크게 나눠 가질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잘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누가 더 기여를 했느냐 아니면 뭐 비용을 얼마큼 더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가 실제 내가 더 가져가야 되는데 요것만큼 못 가져가느냐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 제 사례에서는 거의 열에 한 8분은 다 이제 빠그러지는 헤어지는 게 있었죠. 빠그러지는. 네. 오히려 세법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 또 잘 됐을 때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까 진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안 됐으니까 본인이 3천 투자했는데 그걸 다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동업계약서가 따로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때는 두 분이 합의하셨던 거는 그간에 이제 손실봤던 거 만큼 이제 공동으로 안분하고 나머지 금액만 가져가시고 남은 분이 이제 인수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공동 분담하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동업계약서가 있으시면 좀 정리 같은 부분은 간단하고 잘 됐을 때도 역시 동업계약서가 있어야만 분쟁이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게 있고요. 개인 사업했을 때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세무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동으로 하실 거면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하실 것을 조금 권해드려요. 물론 관리가 잘 되면 개인 사업자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법인으로 하시게 되면 서로 주식으로 지분을 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쉐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로 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만큼만 가져가고 아무래도 법인 명의 카드를 쓰시는 것과 개인 명의 카드를 쓰시는 거는 아무래도 명확히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구분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법인 명의 카드이고 법인은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지출 금액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투명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를 공동으로 하실 때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세무적으로는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 사업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적용이 되나요? 그건 다 동일하죠. 그거 자체는. 근데 아마 부부간에는 거의 분쟁이 그렇게 일어날 정도면 이혼 사유가 발생할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남남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 특수관계는 오히려 그 특수관계인들이 그 특수관계인 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유리한 이점을 좀 활용을 할 때 좀 사용되는 거라 조금 지금 말씀드린 좀 약간 구분지어서 볼 때랑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스타트업 관련해서 공동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거든요. 돈에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포장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드러내주세요. 근데 가급적이면 근데 공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으로 했을 때요? 뭐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조금 부담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 판단으로는 한 분이 주도적으로 가시고 다른 한 분은 뭐 사용인으로 고용관계로 가시는 게 훨씬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A와 B가 공동으로 하기로 했어요. 네. 하기로 하고 이제 법인을 설립하면서 A가 이제 대표이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둘 다 공동 대표이사로도 이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한 명만 등기 대표가 되고 이제 한 명은 그냥 이사나 이렇게 직원으로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겉에서 봤을 때는 대표는 A고 B는 직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월급도 주고 있었어요. A가 이제 B한테. 네.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네. 이제 그 계약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구두로 이제 줄 테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이가 안 좋게 돼서 헤어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B가 이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어쨌든 B는 나갈 거고 네. 서로 정리를 어쨌든 어느 정도 할 텐데 B는 A한테 그 퇴직금을 받아야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둘이 동업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업 관계였는데 어쨌든 근로나 이런 걸 줬으면 퇴직금에 대한 거는 형식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오. 그 A의 입장이 된다면 엄청난 이게 배신감과 또 그러겠네요. 힘들겠죠. 그래서 근데 아무것도 동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죠. 왜냐하면 따박따박 300만 원이든 500만 원 했든 직원차 월급이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대보험 신고도 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본인들은 어떤 비용 처리 입장에서 같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나눴던 건데 역할을 나눴던 건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나가면서 난 직원이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해야겠다. 퇴직금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답은 없어요. 딱 왜냐하면 잘 모르는 판사님한테 가서 이제 받아야 되니까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서류는 다 고용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A한테는 억울해도 B한테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더 많은 거예요. 네. 되게 A가 엄청 나쁜 짓을 했든지 네. B가 나쁜 사람이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제 동업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역시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지금 모든 건 다 동업계약서로 네, 지금 오늘의 귀결되고 기계. 있습니다. 딴지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래도 공동보다는 그냥 단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고용 관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방금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A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처음에 수익이 막 발생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고정적인 급여를 줘야 된다는 게 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 처음 사업의 완전 초기 단계에서는 근데 급여를 안 주시면 되니까. 안 좋구나. 고용 관계라고 해도 네네네. 개인 사업자나 뭐 법인 사업자나 뭐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발생하는 게 없어요. 네. 뭐 급여를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에 급여를 줄 수 있을 때, 쉐어를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미리 굳이 먼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인건비 신고라는 게 그 사대보험을 말하는 건가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 자체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두 분이서 친할 때 동업을 많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비용도 처리받고 뭐 이제 왜냐면 이제 임금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처리도 받고 회사의 어떤 절세 방안으로 서로 합의를 한 부분인데 이 방안을 나중에 좀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뭐 특허든 법률이든 세무든 제도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는 같이 하면 좋은 부분이 많은데 그렇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맞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결국에는 너무 안 좋은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엮이면 네. 제일 좋은데 그럴 거면 사업을 안 하죠. 그냥 자선 사업을 이게 돈이 얽히니까. 돈이 얽히니까. 근데 명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투명하다면은 동업이 괜찮아요. 저희 같은 법인도 지금 7명의 세무사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본인 사업을 본인이 하고 투명하게 나중에는 법인세 신고할 때는 이걸 다 합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법인이니까, 투명하게 이걸 보여주고 내 파일을 내가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나눠져 있는 거죠. 이게 알게 모르게 뭐 동업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본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본인만 가져가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하고 뭐 세금 내는 부분도 안분을 해가지고 다 투명하게 나눠 가지니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명하게 하고 명확하게만 하신다면 동업계약이 훨씬 좋죠. 아무래도. 정답은 없습니다. 장점만 이용한다면. 그렇죠. 뭐든지. 동업,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초기 창업가라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좀 많이 활용해가지고 계약서도 활용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혹시 뭐 동업 관련해서 더 혹시 그것도 있어요. 네, 개인 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네. 동업계약서를 가지고 가게 될 텐데 거기에는 인감도장이 찍혀야 되고요. 각자의 인감 네, 도장이 각각 인감도장이 찍혀야 되고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가 돼야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사업자 네. 등록증에 2명의 이름이 나오기 위해서인 네. 거죠. 네네.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가 될 때에도 대표자에는 뭐 A 외 1명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네. 밑에 공동 대표자라고 해서 B에 나머지 이름이랑 뭐 주민번호 뒷자리는 뭐 별표 처리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거의 뭐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까지 필요하지 않고 대부분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시에는 네, 네네. 근데 동업계약을 할 때에만 동업계약 공동대표로 할 때에만 그때에만 이제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까지 그리고 차후에 뭐 정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지를 해서 공동대표를 다시 빼는 네.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이 다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거기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도 그건 조금 더 확실한 서류를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헤어지려고 하셔도 그 다른 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감도장에 인감증명서 안 주면 뺄 수가 없어요. 사업자에서. 서류 작성 자체가 안 되니까. 네네네. 그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 동업계약서에 세무적으로는 반드시 이걸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뭐 이렇게 손익 분배율 이 정도가 될까요? 이제 세무적으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호랑 그다음에 뭐 어느 분들 이름하고 주민번호 어느 분들이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손익분배 약정 비율 그 정도까지만 들어가면 되고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네. 지식재산권 쪽이 아니라 네. 동업을 해봤을 때 좀 개인적인 느낌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약간 우선순위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공동 창업자들이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냐, 이게 어떤 단순히 취미냐, 아니면은 진짜로 뜻을 모아서 같이 하려는 거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물론 개인적인 친밀도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 느낀 거는 동업이지만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민주적인 거는 생각보다 잘 안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안건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가 그거를 약간은 지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도 뭐 이것도 여러 이제 이견이 있지만 뭐 한 80% 이상은 이제 대표가 가져가고 지배 의사결정 같은 것도 그냥 약간은 조금 더 강압적으로 좀 강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약간 동업의 실질적인 게 좀 어떤 확률상으로는 좀 많지 않을까. 정말 민주적으로 가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등한 위치의 동업은 쉽진 않다.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쉽지 않죠. 예전에 뭐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위계질서가 너무 강한 조직이 너무 싫어서 나와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는데 젊은 꼰대가 있더라. 야 여기도 어쨌든 회사라는 건 똑같구나. 뭐 그런 뭐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네네네. 그렇죠. 어디 그러니까 가나. 근데 그 사람 역시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엔 조직을 운영하고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쪽으로 또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또 혹시 우리 뭐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정말 되게 민감한 화두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일 것 같아서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이렇게 정말로 본 주제로 첫 회였는데 돌아가면서 한번 오늘 어땠는지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희도 법률적인 부분은 그래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지식재산권이나 세무적인 부분까지도 평소 알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보다 더 깊게 좀 디테일하게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해가 조금 더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이 동업이라는 게 되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신 분들이 그렇죠. 아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정답은 없지만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서로 비즈니스적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분과는 동업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그래서 저도 동업을 하려고 했다가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이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요. 돈을 전혀 못 벌어서 그냥 그 도메인 좀 사고 네. 뭐 그런 비용 막 만났을 때 뭐 커피 먹고 뭐 이 정도 그 정도였던 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그때 논의됐던 것도 이제 서로 네이밍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누가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가 약간 있었거든요. 아, 네, 충분히 있을 법한. 예. 네. 근데 그냥 아무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냥 되게 편하게 양보하고 서로 가위바위보 네가 해가지고. 가져라,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런 동업계약 작성하시는 게 부당한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관계가 유지되는 분과 이제 꼭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저희가 그 로핏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로핏 블로그. 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로핏을 치시면 이제 블로그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드렸던 동업계약에 관련된 내용이랑 그다음에 세무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업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용은 제가 이게 본 방송 본문 링크에 같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세무사님 어떠셨는지. 저도 뭐 세무적으로는 이제 동업이 뭐 좋다, 뭐 실무적으로는 안 좋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투명하게만 하시면 같이 하는 게 절대 나쁘지 않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 오히려 장점이 더 많으니까 투명하게 하시고 모든 것은 동업계약서로 귀결된다. 꼭 변호사님과 상담 후에 완벽히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얘기 안 했는데. 네네, 출입. 걱정 마세요. 끝내는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마음껏 하십시오. 네. 일단 동업은 확률적으로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높은 확률로. 네, 높은 확률로. 네.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깨질 수 있겠죠. BM이 바뀌든 피봇이 돼서 이제 BM이 바뀌든 어떤 개인사가 있든 이제 많이 이렇게 뭉치고 깨지고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약간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다음 동업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내가 어떤 스킬을 이제 습득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공이 쌓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공이 쌓인 다음에 이제 모이는 또 하나의 이제 동업은 또 성공적인 동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경험에서 나온 되게 진솔한 이야기가.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자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요.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되게 좋아. 동업하면 되게 좋은데 사람이다 보니, 돈이 있다 보니, 근데 되게 힘들 거야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특히 경험하고 또 뭐 학창 성인이 되고 나서도 경험하지만 사람이랑 헤어지는 건 언제나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뭐 비즈니스 관계여도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으니까 좀 제도적으로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이 배웠던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스타트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음번에 더욱더 알찬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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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